이곳은 영국의 하이드파크입니다. 런던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이죠. 하지만 해가 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발생한 야간 범죄가 무려 847건이었거든요. 뉴욕 센트럴파크는 더 심각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경찰도 순찰을 꺼려할 정도죠. 베를린 티어가르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떤 도시든 해가 지면 공원은 위험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 도시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밤 12시가 넘어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조깅할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범죄도 야생동물 걱정도 없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서 가능한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멜리아 클라인입니다. CNN 인터내셔널에서 12년째 범죄 통계를 분석하고 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동료 기자가 건네준 리포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청계천, 밤 12시에도 안전한 산책로.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뭐가 그렇게 웃긴가, 아멜리아?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어요. 이걸 보세요. 뉴욕 센트럴파크 야간 범죄율, 작년 대비 23% 증가입니다. 런던 하이드파크는 35%, 베를린 티어가르텐은 무려 41% 늘었죠.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야간 치안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만 예외라고요? 이건 명백한 통계 조작입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 리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당한 일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날 밤 안전하다던 거리에서 리사는 납치당했어요. 야간 산책이 안전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편집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지 그래.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편집장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어. 서울의 치안 시스템을 직접 취재해달라고 말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그 함정에 빠지시겠다는 건가요? 뻔한 홍보용 연출 취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출이면 그걸 밝혀내는 것도 우리 일이잖아. 편집장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에바 비르너 감독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 그 친구 서울에서 1년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 에바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스웨덴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녀는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거든요. 저와는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죠. 에바는 너무 감성적이에요.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겁니다. 편집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냉철한 분석가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멜리아? 창밖으로 뉴욕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이 도시도 밤이 되면 위험해지죠. 지하철역 근처는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해 오겠어요. 편집장이 박수를 쳤어요. 그래, 그 기세야. 2주 일정으로 항공편 예약할게.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서울 관련 자료를 검색했어요.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당연히 범죄율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가 이상했어요. 야간 여성 안전지수가 세계 2위. 지하철 심야 운행에도 사건 사고가 거의 없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속일 수 없죠. 2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착륙 후 단 30분 만이었어요. 베를린 공항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입국 심사대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이 영어로 능숙하게 응대했을 뿐 아니라 제 직업을 확인하고는 취재활동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며 안내 책자까지 건넸거든요. 공항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표시까지 다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죠. 에바가 캐리어를 끌며 다가왔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공항은 어느 나라든 관리가 잘 되죠. 진짜 모습은 시내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의 풍경이 예상과 달랐어요. 차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도로 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교통 문화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했는데도 클락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베를린에서라면 벌써 경적 소리가 요란했을 텐데 말이죠. 앞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켰습니다. 그 순간 뒷차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무런 신호도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런 양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네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데 정작 급할 때는 양보를 먼저 하거든요. 기사의 영어 실력도 의외였어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높다란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녹색 공원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처럼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공원이에요. 택시기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밤에 강변을 걸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다고요? 아, 외국분이시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기사의 표정이 신기하다는 듯이 변했습니다. 여기는 새벽 2시에도 여자 혼자 조깅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신호가 울렸어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도 영어 안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서울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관광 명소뿐 아니라 병원, 약국, 경찰서 위치까지 친절하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직원이 건넨 명함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인쇄되어 있었어요. 객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저녁 시간에 서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급하게 걷는 사람들도 신호등에서는 질서 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에바가 옆방에서 넘어왔습니다. 어때, 첫인상이? 저는 팔짱을 끼고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마치 우리가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한 것 같달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뭘 봐도 의심스럽겠네. 에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평온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연출일까요? 아니면 이게 이들의 일상일까요? 밤 10시,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에바가 카메라를 메고 뒤따라왔어요. 베를린에서라면 절대 혼자 나오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역 안이 환하게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곳곳에 안내 요원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청계천이요? 이번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예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물소리가 들리고 은은한 조명이 산책로를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도 여러 명 보였어요. 저는 에바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밤 10시가 맞나요? 시계 확인해봐.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 7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풍경은 오후 7시 같았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물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어요. 벤치 하나에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가방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가방, 주인이 어디 갔을까요? 에바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화장실 갔거나 음료수 사러 갔겠지. 그럼 그대로 두고요. 왜, 누가 가져갈까봐? 정말 아무도 그 가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한 아저씨는 가방이 떨어질까봐 벤치 안쪽으로 살짝 밀어두기까지 했어요. 자판기 앞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판기가 길가에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었어요. 동전이 그대로 보이는 투명한 수납함도 있었습니다. 저런 자판기, 독일에 두면 하루도 못 버텨요. 저는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기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준비한 연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일상이라면. 에바가 제 말을 끊었어요. 아멜리아, 저기 봐.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책을 읽고 있는 대학생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혼자 앉아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주변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런 무방비 상태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긴 그게 일상이야. 에바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1년 동안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위험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일 리가 없었거든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청계천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물 위로 반사되는 조명들, 그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 사람들은 난간에 기대어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베를린에서 길러진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죠. 하지만 그냥 산책하는 가족이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엄마가 옆에서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편안하게 거닐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에바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이게 연출이 아니라면.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저는 벤치에 혼자 놓인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신용카드와 현금이 훤히 보였습니다. 스톱워치를 켰어요. 사회 실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과연 몇 분이나 지나면 누군가 손을 댈까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조깅하는 여성이었어요. 지갑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커플이었죠.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역시 그냥 갔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지갑에 손대지 않았어요. 베를린이라면 이미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10분째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지갑 쪽으로 다가왔어요. 드디어 예상대로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에 날아갈까봐 벤치 안쪽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에바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긴 CCTV보다 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로요. 유강현입니다. 종로경찰서 치안총괄 경정이죠.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인쇄된 깔끔한 명함이었습니다. 취재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지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지갑, 정말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유경정이 잔잔하게 웃었어요. 확신한다기보다는 그게 여기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요? 네. 저기 지갑 주인도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거란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유경정의 말에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통제되지 않고도 서로를 배려하죠. 그 순간 지갑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왔어요.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람에 날아갈까봐 안쪽으로 밀어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성이 깊이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는 그저 손을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유경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치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를 만드는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품고 살던 신념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어요.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유경정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졌거든요. 지갑 사건을 계기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견고했던 벽에 작은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는 작은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바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배가 너무 아파.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급성 복통인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영어가 안 통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가 들렸어요. 응급상황센터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 동료가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외국인이고 위치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식당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들더니 한국어로 정확한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골목길 이름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정말 3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막힘없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어느새 모두 비켜 있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더니 능숙하게 에바를 살폈습니다. 걱정 마세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식당 사장은 물수건을 가져다주고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구경하거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구급대원이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실 접수를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통역 서비스도 대기 중이라고 했고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틀째예요. 그러면 여행자 보험이 있으시겠네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응급처치는 무료니까 걱정 마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5분도 안 되어 진료실로 안내됐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급성 소화불량이네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수액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가 수액을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통역 서비스도 24시간 이용 가능해요. 3시간 후 에바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 왔어요. 총 진료비가 47,000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7,000원이요. 한화로요. 유로로 환산하면 35유로 정도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응급실비만 200유로는 나왔을 텐데요. 정말 이게 전부예요? 네, 수액 치료비와 약값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에바가 말했어요. 이제 좀 믿겠어? 여기가 정말 다르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하나하나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벽했어요.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심지어 식당 사장까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한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병원 응급실에는 여전히 환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인사동의 조용한 전통찻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에바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혼자 갔어요. 찻집은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향기와 차우리는 냄새가 어우러져 평온했어요.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메뉴판을 내밀면서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영어 메뉴 있나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직원을 부르러 갔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나이든 직원이 와서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메뉴를 가리키며 몇 마디 하더니 결국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를 주문하지도 않고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찻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역시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내는 다른 건가 싶었습니다. 에바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자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건 차별이 아니야. 그냥 영어를 못해서 당황한 거라고. 당황했으면 더 노력해야죠. 번역기라도 써보든지. 너는 왜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민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결국 혼자 호텔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밤늦게 청계천을 혼자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일이 정말 차별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그 젊은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뭔가 준비하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번역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떠 있었어요. 어제 영어를 못해서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밤새 영어 공부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이 번역 앱으로 계속 말했어요. 외국 손님이 오시면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부족해서 미안했어요. 오늘은 꼭 맛있는 차를 대접하고 싶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나간 후에 얼마나 미안해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었어요. 향긋한 대추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차가 달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직원이 또 번역 앱으로 말했어요. 한국 좋아하세요? 여행 재미있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제 대답에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찻집을 나올 때 직원이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전통차 한 봉지였어요. 번역 앱으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어요.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미안함이었습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을 삐딱하게 봤는지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올린 방어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호텔에 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점원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지갑을 깜빡했네요. 호텔에서 가져올게요. 그런데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물건들 계산을 해주셨어요. 샌드위치와 커피, 총 6,000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카드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살짝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세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영수증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점원이 제게 말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 마음이 따뜻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길을 잃었어요. 골목길이 복잡해서 방향 감각을 잃은 거죠. 스마트폰 지도를 보려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제가 호텔 이름을 말하자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걸을까요? 15분 정도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 서울의 매력에 대한 것들. 그 학생의 눈에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걷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그 아이에게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루예요. 같이 걸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영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11살짜리가 외국인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과 걸으면. 하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왜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 위험이라는 공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루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언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둔 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됐습니다. 괜찮아요, 하루야. 언니는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서울 좋아해요? 응, 정말 좋아해. 제 대답에 하루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맑아졌어요. 호텔 앞에서 하루와 헤어질 때 그 아이가 말했어요. 언니, 또 놀러 와요. 약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세상을 의심하고 경계하던 내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나를. 서울이 나를 바꿨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바와 함께 편집한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제목은 정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CNN 프라임타임에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하나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도시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메일과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어요.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독일 베를린도 시민 안전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했고요. 3개월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도시 안전과 공동체 문화였어요. 5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그런 도시가 있나요? 영화나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라면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못 본 것뿐이죠. 통계와 수치로만 세상을 보려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스크린에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의 평화로운 모습,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들. 저는 30년간 범죄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만 봐왔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인간의 밝은 면을 발견했죠.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정의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한국어로는 정의라고 하죠.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랄까요? 저는 서하루의 맑은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한 미소도 찻집 직원의 미안해하는 마음도. 그 정의법과 제도보다 먼저 작동해요. 시스템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죠. 강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을 직접 가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유강현 경정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말한 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서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분석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둠과 위험만 보였을 텐데
이제는 불빛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였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휴가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청계천을 걸었어요.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봤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돌아보니 서하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더 자란 것 같았어요. 하루야. 나 기억해? 당연하죠. 언니가 울던 거 기억해요. 하루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울어요? 응, 이번에는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하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행복해서도 울어요? 그래,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울기도 해. 그 순간 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하루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우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지 그 아이는 모를 거예요. 그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다르게 보겠다고. 숫자와 통계 뒤에 숨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겠다고. 서울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도시. 정이 만든 기적 같은 공간. 우리가 그동안 못 본 것뿐이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든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것을.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저와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